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 넘게 회담을 진행했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 영수회담을 비롯한 정치권 이슈 오늘 송영훈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첫 영수회담입니다. 오늘 영수회담 오후에 진행이 됐고 당초에는 1시간가량 열릴 예정이다라고 알려졌었지만 이걸 훌쩍 넘었죠. 2시간 10분 정도, 10분 넘게 좀 진행이 됐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이 영수회담 관련 기사들도 쭉 보셨을 텐데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현실적인 기대치는 충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수회담의 의미는 대화의 완성이 아니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1년 11개월 만에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화 복원의 시작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1시간의 회담을 예정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긴 시간, 2시간 10여 분을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마라톤이 세계 신기록이 2시간 1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마라톤 회담은 진행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합의문이 채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도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은 합의문이 채택된 사례가 오히려 드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어쨌든 많은 시간 대화를 했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도 있죠. 앞으로 또 계속 만나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소통하자는 점 그리고 의료 개혁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번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대화와 또 협치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대화 복원으로서,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총평 먼저 듣겠습니다. 과거의 영수회담이 결렬될 때가 꽤 많았어요. 이제 각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자 돌아간 다음에 무산됐다라는 발표를 할 때가 꽤 많았어요. 오늘은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행이고.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을 15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쭉 읽었다는 건데 거기에 나올 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의제는 거의 다 나왔고 김건희 여사 관련도 일단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표현을 했고 이제 단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비공개 회담에서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의정 갈등 문제, 최상병 특검 이런 거 다 거론이 됐어요. 총리 인선 문제는 거론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건 거론이 안 됐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딱이 대통령께서 받아준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가 양측의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전 조금씩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층을 이제 국한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지금 말씀처럼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지만 상당한 전 접근을 받다고 생각해요. 의료단체가 압박을 느끼기만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변화는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후한 평가를 내리는 것 같고 이후의 반응을 보니까 야당은 아주 박한 표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좀 여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또 만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의미에서는 긍정 평가를 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이제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셨고 의제에 대해서도 저희 잠시 뒤에 일단 이야기는 하게 될 텐데 교수께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보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분위기나 내용들은 조금씩 좀 다른 온도차가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간 온도차가 있어 보이긴 하죠. 이것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요.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수회담에서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물론 대통령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어쨌든 긍정적인 점 위주로 그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일종의 피그 말리온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의 브리핑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저도 봤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특히나 이제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셨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 민생협의체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뭐 범위라든가 혹은 뭐 대상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도 여야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당장 이르지 못하더라도 예. 일단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가동을 해가면서 대화를 복원해 나가고 거기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갔어도 네.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고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처음 모두 발언 외 모든 것들이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저희는 언제 끝나나 이제 언론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연이어 브리핑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양측에 이제 입장 차가 있고 온도 차가 있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야당이 저 정도 얘기하면요 아주 박한 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요? 대체로 지금까지 여야 관계를 볼 때 이 정도 특별히 합의된 게 없고 이제 의정 갈등 같은 경우 이제 원론적인 합의를 본 건데 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그 민생회복지원금 그건 총선 공약이기도 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께서 수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야당이 상당히 그 수위 높은 비판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약간의 비판적인 얘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여야정 협의체를 이제 거부했다는 이런 건 있는데 저는 이 정도면요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완전히 결렬돼 가지고 다시 전국이 냉각되고 이런 거 좀 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2년 만에 아주 어렵게 만났잖아요. 예. 전 냉전 시대의 미소 정상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회담 전에 말이죠. 근데 얼마나 여기에 대한 기대도 많았고 우려도 많았어요. 거기에 비하면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 정도는 또 앞으로 대화의 객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네. 합의문이 없었고 독대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것도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독대를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또 최상병 특검 문제도 있고 또 뭐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도 있고 이래서 독대라면 양측으로부터 특히 언론으로부터 요즘 또 유튜브도 많고 복잡한 게 많잖아요. SNS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진 억측이 다 나왔을 거예요. 전 독대니까 없었던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 독대를 했으면은 별 얘기를 다 그냥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 독대가 없다는 사실 가지고 이 회담이 별로 의미 없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단지 저는 아쉬운 건 있어요. 최소한 최상병 특검 문제 같은 거는 특검을 받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어떤 그 내용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든지 네. 좀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없었다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 총리 인선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것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어떤 총론적이고 대승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런 점에서부터 야당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아주 수위 높은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볼 때는 이제 첫술 밟을 수는 없으니까 단지 이제 앞으로 문제는 오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 이런 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요. 그런 것들이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야당도 아마 그걸 눈여겨 볼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독대는 없었고 합의문도 직접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셨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지원금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어려운 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거절의 의사로 지금 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 문제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될 수 없는가 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적 지원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고 여야가 완전히 평행선이어서 아예 협의조차 불가능하다. 그런 취지로 언급을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제적으로 많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긴 하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내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은 13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불안하게 되고 특히나 그 물가는 우리 체감 물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든요. 2020년 5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도 당시에 가장 가격이 불안정해졌던 것이 돼지고기하고요. 그다음에 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이게 통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민주당이 총선 내내 했던 주장과는 사실은 정면으로 모순되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사실 좀 뭔가 논리적인 모순을 예. 해결하고 왔더라면 더 좋은 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정 협의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야정 협의체 하니까 생각나는 게 2000년도에 예. 그때 이제 총선거 때 김대중 정권의 집권당이 새천년민주당이었어요. 새천년민주당이 졌어요 그때. 115석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리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는데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이 133석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4.13 총선이었는데 4월 24일인가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때 이제 영수회담이 열렸어요. 물론 이 김대중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이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예.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그걸 받았어요. 이회창 총재가.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월달에 뭐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여야정 협의체가 나중에 유명무실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제안했으면 이건 특별히 무슨 여기서 다른 걸 얘기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협치를 하자라는 이런 측면인데 이걸 굳이 국회라는 공간을 이용하자라고 얘기했으면 예. 그렇게 따지면 국회라는 공간 이용하는데 못 들어요. 여야정세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좀 제1야당 대표고 그러니까 좀 이제 또 폭넓게 그거 완전 국정 운영의 한 축이거든요. 입법을 완전히 장악한 정당의 완전히 명시상부한 수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받아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저기 그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거부의 뜻을 나타낸 것 같아요. 예. 네. 의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이태원 관련해서는 특별법 관련해서는 법리적 문제 해소 후에 논의를 해보자라고 답변을 했고 또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뭐 거부권 유감이다 사과 표시 뭐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좀 논의는 안 된 모습인데 이런 부분까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에서 그 거부권 부분을 언급을 했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가진 제2요구권은 현재 108대 192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의석 분포 하에서 대통령이 가진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는 순간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그 최후의 보루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려면은 민주당도 더 이상 패스트트랙이나 직회부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영수회담에서 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짧게만 덧붙이면은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나 어떤 보상이나 진상 규명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일부 있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은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럼 짧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정례화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독대 앞으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향후에도 이 영수회담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여쭤볼게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제 자주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도 정식 지도부가 선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그런 자리도 자연스럽게 한번 있을 것 같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영수회담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나 정기국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안 통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자연스럽게 여야 대표와의 회담, 또 필요하다면 영수회담 이런 것들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네,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이 만나거나 여당 지도부 생기면 삼자회동 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제 브리핑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화 이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과거에도 영수회담 그러면 일단 대통령과 야당 총재, 그때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일 때가 있었으니까 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과거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은 야당 대표 여러 명하고 만난 적도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
1990년도 1월 달에 3당 합당이 돼서 민자당이 탄생했잖아요. 거대 야당이 탄생했던 건데 그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이분이 같이 만났다고요. 이것도 영수회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일단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게 협치의 기반이 마련되면 조국 대표와도 만날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도 같이 만날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지금 아까 제가 뭐 냉전 시대 미소 영상 만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여소야들이 인식해서 이것까지 기대하는 건 좀 뭐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의원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김 의원이요 나 아무개입니다 이러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게 처음에 당황하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여소야들은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으니까 다 풀리지 못했잖아요. 아쉬운 건 있죠.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전화했으면 적어도 한두 개의 선물을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협치의 방식을 완전히 정착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영수회담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열렸던 첫 영수회담 이야기 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보여주시죠. 자, 여당 비대위원장 황우여입니다. 황우여 상임고문을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워낙 이제 구인난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던 상황에서 황 고문을 지명하게 됐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기간은 짧고 책임은 막중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원내에 진입한 당선인들 중에서는 선뜻 그렇게 수락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육선의 조경태 당선인이 본인이 수락할 의사도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은 원내뿐만 아니라 이제 원외로도 범위를 넓혀봐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추대되는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좀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즉 당내에서 승복할 수 있는 어떤 권위와 존경 이런 걸 좀 갖춘 분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배경이 작용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를 했었고 또 사회부총리도 역임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존경받는 원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전당대회 관리자로서는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당내 중론으로 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발표가 있었고 사실상 이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추임받는 절차만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 교수께서는 이번 인선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쏙 잘된 인선 같지 않아 보여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황우여 전 대표 그야말로 많은 이제 경력을 쌓은 분이에요. 근데 황우여 대표 자체를 전 대표를 제가 뭐 잘못된 인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대위 성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게 혁신적이지가 않고 실무형이다 관료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중에서도 뭔가 이 왜 총선에서 졌냐에 대한 문제의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황우여 전 부총리가 그런 걸 하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으로 가는 분이고 무난하게 가는 분이라서 지금 무난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들어서면 그때 뭘 하겠다는데 그때면 7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 반성하고 성찰합니까? 그때는 이제 새롭게 지도부가 들어서서 야당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적어도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국민들에게 부족했던 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선거 끝나고 영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런 와중에 황우여 전 대표, 황우여 전 부총리가 이제 이 비대위원장을 들어쓰시면 이분은 그런 걸 혁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 그래서 이 이분이 황우여 전 부총리의 지금 현재의 이 비대위원장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른 데 어울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역시 이 국민의힘의 인식이 이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현실 인식이 대단히 안이하다. 그 맥락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황우여 전 부총리 자체에 대한 문제 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대단히 현재 이 패배에 대해서 역대급 참패에 대해서 대단히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전반적인 평을 주셨는데 보면 이 인물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부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인사다라고 하고 당내 입장은 좀 보면 뭐 안철수, 한기호, 최영도 의원 등은 좀 긍정적인 무난하다라는 인식을 말하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혁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의문이다.
네, 교수께서 말한 이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번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무엇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부터 총대를 메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기대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임시 지도체제로 추대된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리더십이어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의 노선을 수정하고 또 좌표를 이동하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을 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원상으로 봐도 임기가 최대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그 임시 지도부의 기간은 최소화하고 차라리 정식 지도부를 빨리 뽑아서 그런데 이제 그 지도부가 정말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예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요. 즉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이것을 수정하겠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2012년에 새누리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이에요.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국민 여론과 당심을 골고루 반영하는 룰로 당대표가 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지금 이 전당대회 룰을 고쳐야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걸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의 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언론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지난 3.8 전당대회 때 한 7대3이었다가 이제 어떻게 좀 진행될 것이냐. 황우여 지명자 같은 경우는 당원 100%를 좀 전제로 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는 있는데 어떨까요? 이 비대위원장 2달 동안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이 룰 바꾸는 것일 수 있다라는 근데 평이 지금 많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관리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대위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관리형, 실무형.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전당대회 준비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황우려 이 내정자가 그 룰을 바꾸기 위해서 당내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을 관리형 또는 실무형으로 규정을 한 상태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물을 내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단 2달, 2달도 하겠다도 괜히 긴 기간일 수 있어요.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미흡했다라든지 이러이러한 걸 왜 얘기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비대위원 선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뭐 전당대 룰 개정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전당대회 룰을 그래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그래도 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근데 있어도 그런 목소리를 잘 결집해 내 가지고 뭔가 당내에서 좀 주류에 비해서는 좀 그 목소리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과연 그 주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할까? 비대위원장 내정된 분이 좀 그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어요.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에 낙선자들의 움직임과 너무 달라요. 당선자들의 이 지금 움직임 같은 게 말이죠. 낙선자들은 지금 원외 세력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외 대표까지 만들겠다는 건데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의 원외정당에서 원내정당으로 발전했던 거였는데 그 낙선자들의 인식과 당선자들의 인식이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황우려 내정자가 내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이 전당대 룰 개정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룰이 당원 여론조사 100%니까요. 이 룰을 두고 개파 간에 좀 대립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당내에서 역대급으로 이 룰 개정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 그 원외 조직위원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6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지금 임시 대표단이 있습니다. 그 고양병의 김종혁 위원장, 또 광진 의뢰 오신환 위원장, 그다음에 경기도 역시 인천 남동의 손범규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임시 대표단인데 이분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전당대회 룰을 당심과 민심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원외 조직위원장들이 거의 거국적으로, 거당적으로 이것은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만 자신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외 조직위원장, 원외 당협위원장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254개 지역구 중에서 160곳에서 지금 이런 연명의 그 입장을 밝혔다고 하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과거 당대표 될 때 본인도 여론조사 30 반영해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가능성을 미리 닫아놓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이런 요구를 해야죠. 그러면서 명분을 가지고 그 당에서 룰 개정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좀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럼 여론조사의 퍼센테이지를 뭐 30이든 50이든 넣은 형식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하면서 좀 바꿔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딱 닫아서 지금 당신 100%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국민의힘이 겪은 총선 참패의 상흔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명분도 사실은 저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최 봅니다. 교수는 이제 성향상 그런 것을 뭐 바꾸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좀 평을 해주셨거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이가 김진표 국회의장하고 동갑이거든요.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이지 않습니까? 77세. 그렇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도 상임 고문을 하시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영역에서의 마지막 봉사로서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나오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서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여당 비대위원장 황우여 상임고문으로 지명됐다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여야 사령탑 선출 속도입니다. 원내 사령탑이죠. 지금 내달 3일입니다. 이제 금세 이번 주 금요일이 됐어요.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얘기를 먼저 하자면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불출마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워낙에 일단 쉬운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22대 첫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다 가지게 되면 국회 내에서 입법 절차가 완전히 견제와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권한이 절반 이하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국회에서 선출하면은 사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망에 거론되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나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계속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대항마가 없을지 그것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9월에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 추대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대론이 나올 때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까지 지냈던 이용호 의원이 출마를 해서 경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61대 42라고 하는 비교적 그래도 호각지세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단독 추대가 될 것인가 저는 끝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에 직접적으로 출마하겠다는 인원은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철규 의원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지난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때도 참패하고 그리고 이제 물러났었어요. 물러나고 인재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리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친윤 핵심이에요. 이철규 의원도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 친윤 이제 핵심 의원인데 이게 지금 여러 의원들이 같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유독 이철규 의원만 얘기가 자꾸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전에 요 지나간 이슈에서 황우여 이제 그 전 부총리에 관련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 정당이 여당이 그러니까 총선 참패 여러 번이 있습니다만. 수직적 당정 관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전혀 어떤 전쟁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수회담에서도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전히 이 정당이, 이 집권당이 대통령실에 의해서 그 종속 변수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 이철규 의원만 유난히 거론된단 말이죠.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 참패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통령실의 그 영향력 하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송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또 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온다 하더라도 이철규 의원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거 당의 여러 가지 세력으로 볼 때 대통령의 영향력, 대통령실이 정당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아직도 불식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움직임이라도 보였는데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내세로 말씀했습니다만 전당대 룰도 왜 원외에서만 얘기가 나오냐고요. 원내에서 나와야죠. 그게 당선자들이 비해서. 그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맥락에서 볼 때 저는 국민의힘이 참 변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쪽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황은 아닌데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총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하는 그쪽에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뿐이지 상을 받을 뿐은 아니다라는 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 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론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번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교섭력과 투쟁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내대표 경선이 이루어지면 그 108명의 당선인들도 계파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교섭력, 투쟁력, 그다음에 조금 더 넓히자면 포용력까지 그런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보고 의사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첫 원내대표는 사실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려운 자리고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민주당이 그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을 하고 자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 복귀하라고 해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1년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그 1년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것이 꼭 그 개인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번 키워드가 여야 원내 사령탑 선출 속도죠. 야당의 경우도 보면은 박찬대 의원이 좀 단독으로 입 후보를 했고 박찬대 의원으로 좀 교통 정리가 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주민, 뭐 서영교, 김성환 등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쭉 이어졌었던 이 부분이 뭐 국민의힘과 좀 비슷한 상황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비슷하게 보이고 민주당도 지금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장악을 했잖아요.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그 엄청난 공천 파동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당을 정말 이제 그 그립이 세다고들 그렇게 표현들 하대요. 저 뭐 잘 골프를 안 치고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는 그립이 세고도 다 좋아요. 장악력도 있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과도할 정도로 친명계 색깔이 강한 분이 이렇게 추대 움직임이 있는 거. 사실상 추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반 투표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절대로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건 말이죠. 이 당내 권력도 그렇고 국가 권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편향되면 안 좋습니다.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내에서의 계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설적 의미의 계파예요. 근데 지금 친명 이외에 이제 감히 비명이라고 이제 그 인식된 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쭉 거론한 분들도 다 친명 색깔이 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다 이제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건강한 당내 세력 분포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특히 야당은 지금 더 강해졌잖아요. 지금. 그럼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면 말이죠. 편향은 일단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 그런 점에서부터 이것도 좀 당내 건강한 긴장과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평론과 함께 이제 22대 국회가 진행이 되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마평에 의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강대강 구도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측까지 좀 함께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의원 단일 후보로 정리되는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이재명 대표가 우연이라고는 하지만은 박찬대 의원을 그 당원전 유튜브에서 옆에 불러다 앉혀놓고 주인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까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심이 시사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서영교 당선인, 김민석 의원, 김성환 의원, 박주민 의원 줄줄이 다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단일 후보로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내부의 경쟁이 실종되면은 건강하지 못해집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내대표 경선이 저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원구성이 화두가 될 텐데요. 그 원구성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독식하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17대 국회 이후로 확립된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에 양보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국회 내에서도 협치에
어떤 기반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최 교수께도 마지막 질문으로 강대강으로 맞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 이 시각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영수회담을 오늘 했잖아요.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아까 모두의 영수가 만나서 오늘 뭐 아주 그 기대할 만한 그런 성과는 못 얻었다 하더라도 저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어떤 이 대화나 또 여야 대화가 이룰 수 있어요. 영수가 그야말로 영수라는 게 우두머리란 뜻 아니에요? 우두머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데 여야가 아무리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너무 친명으로 이제 이렇게 자꾸만 구도가 잡히는 거, 예. 그건 사실 여야 모두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수 회담이 이루어진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